안녕하십니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안형진이고요. 오늘도 하승균 서장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승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네 번째 아카이브를 열어볼 차례인데, 자, 오늘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이 7차 사건과 8차 사건을 설명해 주실 순서입니다. 7차 사건 좀 깁니다. 네. 또 7차 사건이 이 전체 사건의 핵심이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까 합니다. 7차 사건은 88년 9월 7일 밤 9시 전후해서 팔탄면 가젤이라고 하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마른 농수로에서 이제 사체가 발견되는데, 네. 그 지역에 사는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수원에 당신 아들이 그 음식점을 하는데, 음식점에 와서 좀 거들어 주다가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당신네 동네 어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으로 가다가 실종돼요. 그러다 이제 집에 와야 할 분이 안 오니까 그 남편 등 가족들이 찾아 나서요. 저녁에 큰 도로 근처까지 왔다가 못 찾고 아침 9시 30분쯤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시 도로변에 이르는 그 녹록길 옆길 보다가 사람 같은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피해자가 결박된 채 그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그 당시에 나는 수원경찰서에서 3개월 보직 없이 쉬다가 경기도 경찰청 이 강력주임으로 복직이 돼요. 네. 복직이 되는데 한 3개월쯤 있다가 이 사건을 이제 신고를 받고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 나가보죠. 나가서 보니까 지난 여러 사건의 수법하고 동일하게 피해자가 살해됐더라. 네. 즉 동일범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범인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가 우선 7차 사건이고요. 8차 사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8차 사건은 상당히 기간이 좀 있어요. 88년 9월 16일 날 그 태안리, 진안리에서 여중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안 돌아오는 거야. 네. 안 돌아오니까 이 부모가 그 주변에 알아보니까 집에 분명히 갔다. 친구까지 확인했어. 걔 아무 개가 분명히 어디서 헤어졌다. 피해자 이 김모양 집에 가는 길에 이미아가 있어요. 숲 옆으로 길이 나 있어요. 네. 오솔길로. 네. 거기서 이제 그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참 이 사건의 마음을 많이 상한 사건입니다. 수사하면서. 자, 8차 사건은 이제 다른 사건과는 달리 범인이 잡혔고요. 연쇄살인 맥락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영상 짧게 보고 가시죠.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오산시 원동 29살 박모 씨가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 2일 강제추행 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성 두 번째 사건인 지난 86년의 박현숙 양 살해 사건과 7번째 사건인 지난 88년의 안기순 씨 살해 사건에 대해서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의 자백에 대한 증거물로 박 씨가 목사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테이프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의 자백 이외에는 박 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서장님, 일단 지금 보셨던 것처럼 2차 사건 그리고 7차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던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크게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 화성 사건을 이 안양경찰서에서 검거했다고 브리핑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화성 사건은 벌써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이고, 자기 관내에서 그 비슷한, 즉 안매장 성폭행 살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일단 형사들이 한 번쯤 혹시
화성이나 이 근처에 연고지가 있었다든가 네. 또 근무처가 있었다든가 성폭행 정보가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추구해 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꼭 안양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건 처음부터 그 안양에서 잡았다고 그러고 인상 특징이라든가 뭐 범행 수법을 얘기했을 적에 네. 우리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렵에 서장님께서도 직위 해제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원관 내에서 여학생이 사체로 발견됩니다. 네. 그때가 89년 1월 4일 날 시체가 발견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방송 첫 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건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법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범행이다. 네.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예. 과거 4차, 5차, 6차 이런 사건을 쭉 비교해 봤을 적에 수법이 같았다. 이 여고생 사건도 피해자의 양말 한쪽을 벗겨서 목을 감았고 양말 한쪽으로 재갈을 물렸고 일부 옷을 찢어서 결박을 했고 이 범인이 여기까지 와서 범행을 했구나. 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그 여고생의 사체는 어디에서 발견이 됐나요? 발견된 경위를 보면은 화서천철역 앞에 논이 있는데 그 논 주인이 벼를 수확을 하고 볏짚을 논 가운데 쌓아놨었어. 그걸 집으로 옮기려고 경운기에다가 실타가 그 속에서 사체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5차 사건하고 아주 똑같아요. 나는 당시 그 형사계장 때이기 때문에 그때 승진 시험에 좀 신경을 쓰느라고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집에서 시험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인데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났어요. 우리 형사들에 의해서 나뿐만 아니라 서장, 형사과장 세 사람이 직위해제가 돼요. 그 여고생 사건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게 정확히 해서 1월 8일 아침부터 그 사건 수사가 중지가 돼. 그리고 약 3개월 후에 나는 경기도경으로 복직 발령을 받았지만은 안타깝게 그 여고생 피살 사건은 수사가 불과 7, 8일 만에 종료가 돼버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셨는지. 직위 해제가 돼서 이것도 내 잘못이라고 난 생각을 한 것은 내가 시험 공부하려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수사를 우리 형사들도 지휘하고 모든 걸 관여했다면은 이런 일이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자책도 해봤지. 제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오늘 너무나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또 말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7차 사건에서 범인의 몽타주가 확보됩니다. 자세한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7차 사건 현장에 가서 이거 독일 범인 소행이로구나 라고 판단했은 직후에 실제 수습을 하고 일어나서 이게 언덕 위를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발견했어요. 논두덕에 있는 풀들이 길이가 약 30, 40cm씩 자란 풀들이 있는데 가운데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다 누워 있더란 말이야.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근데 다른 데는 다 풀들이 빳빳이 서 있는데 유독 시체 있는데 머리맡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게 누워 있어. 그것만. 그렇지. 누가 지나갔다는 자리지. 네.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가 봅니다. 쭉 따라서 약 300여 미터를 논두덕만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국도, 그러니까 지방도지 버스길로 연결이 되는 거야. 버스길까지 딱 가. 그래서 차관하기를 범인이 수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오기에는 반드시 이동 수단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범인이 자가용을 가져왔을 리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다 세워놨을 리도 없고 해서 어젯밤에 범행을 하고 수원 시내로 귀환할 때 버스라든가 이걸 이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동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에는 확신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약 2km 이상 떨어진 버스 터미널로 그게 바란인데 바란 버스 텀 정류장으로 이제 가본 겁니다. 가서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 보고 어젯밤에 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시간이 9시 전후라고 이제 봐졌을 때 혹시 그 시간경에
수원 시내로 나간 버스가 있었느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 배차표에 경진여객 버스가 그곳을 사건 발생 직후쯤 지난 것이 확인됐어. 그 버스가 어딨냐? 수원 시내 버스 터미널로 가보시면 압니다. 해서 급히 버스 터미널로 와 보죠. 그래서 경진여객 본사를 찾아가서 어제 바란 쪽에서 마지막 버스를 운행한 차 번호가 몇 번이면 그 기사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평택을 갔어요. 첫 버스로. 그럼 이 버스가 언제 귀환하느냐 물어보니까 오후 1시 반쯤 온다는 거야. 그래서 1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여기. 경진여객 버스 뭐 과장이 해당 버스 기사와 안내양을 데리고 왔더라고 나한테. 묻기를 혹시 어젯밤에 막차로 바란 쪽에서 이리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그 바란에서 2km 내지 3km 떨어진 지점에서 혹시 젊은 손님 하나 태우고 수원 온지 안 했느니까 있죠. 첫마디가 그거야. 있죠. 그래서 어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엄량이라는 그 안내양 보고 야 엄량아 오늘 우리 바란 쪽에 가다 보니까 경찰차 오고 병원 앰뷸런스 차가 막 경광등 돌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차 세우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어제 살인사건 난 데라고 그 근처에서 우리가 어떤 새끼 하나 태웠지 않아 우리 올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안내양 보고.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태웠죠. 운전하면서 보니까 저 논 가운데서 웬 젊은 사람이 왼손에다가 옷을 걸치고 오른손으로 막 손을 흔들면서 쫓아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서 태웠다. 그래서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았었고 어떻게 생겼고 자세히 좀 얘기 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문을 안내양이 이제 열어줬을 거 아니야? 그래 딱 올라오더니 차 왼쪽에는 운전사 그 가운데는 본네트가 있어. 그리고 그 옆좌석에는 오른쪽에 빈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앉았는 거야. 딱 앉더니 뒤에 누가 탔는가를 쭉 그러니까 보더니 왼쪽 다리를 본네트 위에다가 착 얹는 거야. 딱 얹을 때 보니까 무릎 이하로 신발까지 물에 빠지는데 축축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걷어. 여기다 본네트 위에다 다리를 올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얘기하기를 그 본네트는 운전수 밥상이야. 왜 거기다 발을 얹어? 그러니까 발을 얹어서 축축한 바지가랑이를 걷다가 내린 거야 이 사람이. 내리더니 주머니에서 뒤죽뒤죽 하더니 담배를 꺼내가지고 딱 근데 담배가 하나밖에 없었던 건지 담배가가 손으로 확 움츠려서 땅에 버리는 거야. 그 담배를 입에 딱 물고 뭘 찾는데 라이터 찾겠지.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운전수 보고 아씨 라이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 씨가 그땐 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한 손으로 라이터를 이렇게 켜준 거야. 켜주니까 이 사람이 라이터 그 불을 안 꺼지게 하려고 이 감싸고 담배를 깊이 들어마셔서 담배불을 붙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리고 길게 내뿜은 거야. 그리고 담배를 맛있게 피더니 봉투를 땅에다 이 바닥에다가 또 발로 부벼. 그때 아무 소리 하지만 운전수가 화가 났어. 이 새끼가 싸가지고 이 담배값도 구겨서 땅에 버리고 이게 다 자기네들이 청소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야. 아이가 이 젊은 놈이. 그렇게 하고 쭉 오다가 이게 완행버스예요. 이 버스가. 근데 보통 직행버스는 이 동네 지선길 안 들리고 도로로만 쫙 가거든. 큰 목적지만 툭툭툭 쓰고. 근데 이게 수원 시내 쪽으로 나오다 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평동. 큰 길로 가다가 이 동네 저 돌아서 그 동네 사람들 태우려고 구도로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 얘기가 아씨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왜? 끌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강 씨가 화가 났어. 이 사람아 그렇게 바쁘면은 택시 타고 다녀 이런 거야. 그게 아무 소리 안 거지. 그리고서 그게 평동 굴다리가 있는데 그걸 지나서 굴다리 건너자마자 거기서 내릴 듯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안문 쪽으로 간 거야. 그 놈이 거기서 내리려고 했던 점은 어떻게 착안이 되느냐.
아,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거기서 약 700m 더 가면은 버스 종합 터미널이야. 네. 거기서 안 내리고 딱 섰다가 거기서 내릴 걸 포기하고 운전 뒷자리가 빈자리가 있었어. 여기로 옮겨 앉는 거야. 지키고 서 있던 안내양은 거기서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지. 네. 거기서 약 700~800m 떨어진 버스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내렸어. 네. 그 내린 게 전부야. 그 우리는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이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이 사람의 인상 특징과 키 또 진짜 특징 같은 걸 너무도 똑똑히 봤더라. 그렇다면은 이분들에 의해서 기억되는 모든 것은 그걸 전제로 몽타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비가 안 와서 물이 하나도 없었어. 네. 근데 왜 무릎 아래 바지가랑이가 축축하냐? 예. 근데 내가 용의자가 지나간 자리를 걸어간 것은 그 이튿날인데 나도 축축하니 여기가 젖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게 무슨 현상인가? 알고 보니까 그날이 9월 7일 날이 백로야, 백로. 흰 백자 이슬로자, 일종의 절기. 이슬 내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슬이 초저녁부터 내린 거야. 그 이슬 내린 그 풀밭을 이놈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 눈에 띈 거고, 나도 그 풀밭을 그 다음날 아침에 사체 발견하고 지나감으로써 나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거고, 그래서 범인이다. 인제는 끝났다, 이 사건은. 인제는 잡았다 해서 분명히 어떤 성공할 것이라는 신념 아래 그 기사가 소속되는 경진역의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이런 중대한 사건이니까 미안하지만 저 기사와 안내양을 우리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근데 저 기사와 안내양을 기본적으로 봉급은 주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흔쾌하게 승낙을 해서 내 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수사를 시작해요. 즉 거기서 몽타주를 그리게 돼요. 아예 이 사건에 공개적으로 수배되고 그동안 활용했던 것이 이 몽타주인데, 그래서 그 몽타주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회사 사장한테 얘기해서 한 달만 우리한테 합류시켜달라고 했는데 한 달 내에 많은 용의자들 물량 확보를 해서 대조를 해야 되겠거든. 대질, 이 사람이 맞느냐, 이 사람 같으냐, 이런 걸. 그래서 착안한 것이 뭐냐, 25세에서 35세의 남자 개인별 주민번호 카드, 그걸 비디오 카메라에다 전부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매산동, 고등동, 또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면사무소라는 데가 모두 결론적으로 2달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 촬영한 것이 약 2만 명이야. 강 기사와 안내양, 이 두 사람하고 형사하고 3인 1조를 이 조를 짜서 모텔 방을 얻습니다. TV에다 이 비디오 TV 잭을 연결시켜 화면에 확대된 사진을 본 강기사나 엄양이 잠깐 하면 화면에 인상 그 이름 발췌를 해. 거기에 이제 고유번호에서 몇 번 누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오후에 몇 시에 딱 끝나면은 형사들한테 주어. 그걸 주어서 개인별 추적을 합니다. 개인별을 어떻게 추적을 하냐. 이분들이 얘기하기가 키는 168 정도 돼. 근데 지금 사진 찍혀 있는 그 사람 주인공은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75에지 178cm였어, 키가. 이건 재는 거야. 뭐 볼 것도 없이. 범인 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비슷하고 또 직업군 여러 가지 다 봐서 이런 식으로 추적한 것이 2달 동안 한 2만 명 되더라. 자, 우선 그 버스 기사 강모 씨와 버스 안내양 엄모양이 기억하는 범인의 몽타주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지나쳤으면 사실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범인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태우고 그리고 본네트 위에 바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생존자의 어떤 증언도 좀 신체 조건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안내양과 버스 기사의 목격담과 과거에 생존한 피해자 같이 비교를 했을 적에 상당히 일치감이 있더라. 일치되는 것도 많고. 그랬을 때 나는 이 7차 사건 내에서 그 두 분에 의해서 몽타주가 나올 적에 이 사건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자신감도 있었고 신념을 가지고 우리 팀들이 열심히 뛰어줬다. 그럼에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서장님이 이 사건이 이제 끝났다라고 확신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몽타주였는데 이제 이 32년 전에 하승균 당시 경기도경 강력주임님이 그린 몽타주와 자, 실제 이번에 용의자로 특정됐던 이모 씨의 사진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만 봐도 정말 너무나 닮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몽타주가 확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 네. 이걸 보고 특히 이 용의자 사진을 입수한 모 언론사 기자가 나한테 입수한 사진을 보여줄 적에 그 기자 평대로 소름이 끼쳤다.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내가 봤을 적에도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정확한 기억을 더듬어서 이 몽타주 그리는데 협조를 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 사진을 끈질기게 범인 찾는 데 활용했다는 게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이 된 분의 사진까지 봤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 또 있거든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8차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떻게 잡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건도 이 사건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사건은 뭐 수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네. 집안에서 자다가 어떤 범인에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수사에 종사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동일범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면서도 그 언론들 등은 수법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거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반에 이 살인 사건은 그 피해자가 깔고 자던 그 요에 그 음모가 몇 개가 발견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당시 과학수사연구소 그 요원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네.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분석을 한 결과 음모의 주인공, 즉 이 범인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일반인의 모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취되는 것보다 300배가 많은 아연이나 구리 같은 것이 나왔다는 거야. 즉, 이 사람은 쇠 깎는 데라든가 이 자전거포, 오토바이 수리센터, 경운기 수리센터, 뭐 자동차 수리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화성군 태안면 일대 그 근처에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 뭐 이런 수리점에 근무했던 현직 직원들 명단을 모두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모발을 전부 이무 제출을 받아요. 국과수에 보낸 결과 그 중에 한 사람한테서 똑같은 저게 나와요. 현장 근처에 경운기 수리점에 근무하는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데려다가 조사했더니 뜻밖의 순수히 자백을 해서 그 사건이 매듭을 지었는데 네. 서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일범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하셨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예 이 범행의 처음부터 패턴이 아예 다른 사건이었나요? 우리는 범죄 수사를 할 때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 수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포인트로. 그 수법은 뭐냐? 딱 두 가지야. 범인 자신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 또 가장 자신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수법이야. 근데 전혀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자기가 즐겨 쓰지도 않고 또 자신도 없는 것 가지고는 범행을 안 해. 잡힐까 봐서. 근데 그 수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동일범이 아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무의식 속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화성 사건이 꿈에 나오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꿈이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혹시 꿈이라도 좀 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형사들이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떤 때는 사체가 누워있던
그 근처에 가서 내가 그 당시에 피해자라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오고 있었고 내가 범인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으로 있을까. 근데 꿈을 꾸어보지 못했고. 자,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범인의 얼굴. 자, 이렇게 오늘도 사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4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차, 10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9차 사건을 이 얘기하자면 가슴이 아픈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다음에 나는 사건도 역시 그럴 수도 있다. 예견이 됐고 이 최근 지목된 용의자 DNA가 이 9차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중생이었던 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분명한 거죠.